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께서 이 공부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해달라 하는 연락을 받고 평소 또 후배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응낙하고 나왔습니다. 막상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그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만 제가 평소에 국민으로서 느끼고 있는 우리 정치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사회 통합과 정치 선진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평생 법관 생활을 했고 또 우연히 감사원장과 총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느낀 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와 산업화를 짧은 기간에 달성했지만은 그러나 이에서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회 통합과 정치 선진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학술단체에서 책자를 만든다 하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쭉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그 정치학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항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었고 그 마지막에 그 교수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총리님께서 내리신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위에서 윤석열 정부 5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달성이라는 성공적인 역사,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배태된 많은 부정적 현상들, 그런 가운데 극심해지는 갈등 대립과 정치적 난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할 사명을 가진 정치권은 매번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바뀌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위선적 난맥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낡은 구태 정치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타파해서 또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에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정치한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문화적으로는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관리에 의한 재정 건전성 확보, 연금 개혁 등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의 정책 목표를 두고 포퓰리즘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접근이 아니라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대북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고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민족적 감정을 배제하고 국익과 국제 규범에 터잡아 냉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대선 과정이나 이 짧은 이제 취임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정을 보면은 큰 틀에서 제 소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해관계나 사회적 대립 상황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과거의 퇴행적 정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하는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전이 진행 중인 것처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무능과 위선적 행태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야당은 지금도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자체 역량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국민의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물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참 정당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도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그 전에 전신 정당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상황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확실한 전망이 서질 않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주 5.18 행사에 의원님들이 대거 참석한 이런 일들은 정말 제가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국민을 감동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후에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도 있지만은 여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압축적으로 달성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념이나 지역 갈등 외에도 과도한 경쟁, 물질 만능, 성과지상주의, 탈법과 편법의 횡행,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극심해지는 노사 갈등, 양성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파퓰리즘이 기승하고 편가르기 등으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작용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를 개선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저는 튼튼한 안보와 국가의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자연적인 상태에 있어서 에너지, 식량 자금률이 지극히 낮아서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북한의 핵위협, 불안정한 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생존조차도 위험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외교 안보 역량을 키워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 국가들에 앞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의 혁신적 활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관료가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지원하고 경제 사회 정책에 부당한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 기업, 민간 등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상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과 정치의 선진화입니다.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의 장애 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합리적인 선거제도, 민주적 정당 제도 등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아냥받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됩니다. 대안으로서 의원 집정부제도나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한 개헌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권력의 독점, 집중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권력을 대화의 타협 절충을 통해서 통합시켜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더 큰 국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연정의 정신을 통해서 협치를 이루는 독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를 마치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독일에 가서 독일의 정치 통일 과정들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갈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젊은 판사 시절에 독일에 가서 법률 연수는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름대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가서 독일의 제도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독일어 관련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금년에는 책을 한 권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이라는 그런 책을 1권을 발간했고 또 금년 연말까지 2권을 마저 발간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1949년 서독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애 없이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개 정당이 아니라 2개 내지 3개 정당이 서로 연대해서 총리를 뽑고 또 장관직을 배분을 하고 또 정책을 조정을 하는 이런 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오는 것은 선거제도상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려면은 이제 제2투표에서 정당 투표율이 말하자면 50%를 확보를 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 자체적으로 총리를 선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제1당과 제2당이 즉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는 기민당과 3인당이 연정을 하는 이른바 대연정도 지금까지 4차례나 있었습니다. 4년씩 16년 동안이 대연정이 있었습니다. 메르켈이 16년을 집권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2년이 대연정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정당이 서로 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때는 또 각자 따로 뛰었으니까 선거 공약 및 또 기존 정당의 노선과 배치되더라도 연정에 참여할 상대방 정당과 타협이 불가피하고 선거 후 또 공약이 달랐으니까 그와 같은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 4주 내지 8주간에 걸쳐서 연정 파트너끼리 연정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연정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4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요직도 협상을 통해서 연정 참여 정당 간에 분배를 하고 또 각부 장관은 연정 협약을 바탕으로 총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정 협약서는 결국은 단일 공약서입니다. 단일 공약서는 연정 협상의 결과 그 결론을 정리한 그 협약서가 A4 용지로 수백 페이지가 되는 아주 자세하게
연정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 토대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연정의 경우에는 한 80%가 집권 여당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정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그 여당과 야당의 이제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독일 연구 모임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영두 의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양기대 의원이 서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독일 대사를 초치를 해가지고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 그런 모임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의원님 참석한 의원님들이 궁금했던 것이 독일 연정이 과연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떠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독일이나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독일의 연정은 지금 3개 정당의 연정입니다. 3개 정당 이 연정인데도 그 숄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독일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말하자면 국력 결집을 연정이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대사의 설명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교과에서 사회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나라인데 내각제가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적절치 않다. 굉장히 불안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실제와는 좀 상당히 다르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편협한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국회의장님들도 계속해서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그 개헌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항상 실패를 합니다. 저항적 대통령과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대권을 잡으면은 자기가 정말 저항적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다른 권력 구조로 개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또 눈앞에 어린거리는 대권을 보면은 굳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나누고 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은 좀 버리고 21대 국회 이제 후반에 정말 개헌 논의가 정말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자독식을 가능케 하는 우리 선거제도도 솔직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의석수가 정당 득표 비율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해야 되는데 독일은 그건 100%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선구제도로서 정당 득표율이 전체 득표율이 아마 40% 정도 득표를 하고도 충분히 55%, 60%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에 배분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독일식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싫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이제 국가의 장래를 위한다 한다면은 그리고 그 국민의 사표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선거제도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정한 사회 통합도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독일의 경우에는 그 이투표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로 하면은 정의당이 가령 5% 득표를 했다 하면은
전체 300석 중에서 5%인 355, 15석을 무조건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2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은 13석을 비례대표에서 주는 겁니다. 가령 국민의힘이 40%를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3, 4, 12, 120석을 이제 국민의힘이 갖게 되는데, 가령 120석을 지역구에서 이미 확보를 했다 하면은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안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 비율에 배분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독일의 제도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5% 아니라 10% 얻는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그 10%는 사실상 사표가 되는 거고, 그 10%의 국민의 의사는 제대로 국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제도도 소선구 제도를 비롯해서 대통령 제도를 비롯해서 한번 진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도적인 이제 독일의 제도고 운영이었습니다만은, 독일의 정치가 이와 같이 선진적으로 해오고 국정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정이고, 또 그 바탕에는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 3인당의 이제 위대한 정치가인 빌리 브란트 총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것도 또한을 나는 늘 생각한다. 브란트는 역사적 숙명을 믿는 것에 항상 반대했다. 브란트는 양자택일적 결정을 대안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정치적 무능의 증거로 간주했다. 이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간은 성공적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는다. 타협이란 민주주의에서 양심의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독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 없이 연립정부로 상징되는 대화의 타협의 정치로 정치와 갈등의 대립을 최소화했습니다. 예 없이 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 2당이 심지어 좌파, 우파의 정당이 대연정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독일 총리들은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며 그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자기 총리직에서 쫓겨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를 했습니다. 자기 개인이나 당파의 이해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헬무트 슈미트는 소련의 핵무기 배치에 맞대응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이중결정정책 3인당입니다. 3인당 총리가 그것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총리에서 불신임이 됐고, 또 슈레더 총리는 우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선거에 패배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감수를 했습니다. 독일 총리들은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존중하지만 결코 포퓰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소신과 철학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갑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1952년에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그때 소련의 스탈린이 분단된 독일을 통일시켜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야당인 3인당에서는 그거 오케이 하고 받자. 또 기민당에서도 우파인 여당인 기민당에서도 그거 받아들이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자. 뭐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독일의 장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통일된 독일은 그렇게 되면은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서구와
서유럽과 미국과 연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지킬 때만 독일의 장래가 있다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스탈린 그 각서라고 하는 그걸 물리치고 당신의 페이스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집권한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 빌리 브란트의 서방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독일 국력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구권, 특히 동독, 폴란드, 소련 등과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 교류 협력하자고 해가지고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동방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걸림돌,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독일이 1945년에 전쟁에 패망이 돼가지고 국토를 이제 연합국들이 포츠담 회담에서 동독, 서독을 나누고 베를린도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눌 때 종전 전쟁 전에 독일의 영토의 24%를 폴란드에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동쪽에 있는 또 그만큼의 땅을 소련에 때려줬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소련과 동독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나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빼앗긴 땅은 언젠가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고토다 이런 생각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쟁에 패방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언젠가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 입장에서는 그 땅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다시 찾겠다 한다면은 유럽 사회는 굉장히 혼란으로 빠져들 거고 또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확보한 땅을 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방 정책, 교류, 화해, 협력이란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그 땅을 포기할 때 진정한 동방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브란트는 그걸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동방 정책의 기본 전제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0년 12월 7일 날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와를 찾아가 가지고 유태인 게토 그 항거 기념비 밑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르샤와 조약 체결하러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해프닝을 벌인 건데 독일 국민들은 굉장히 그 사진을 보고 싸늘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그냥 그 세멘트 바닥에 겨울에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사죄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독일 땅 24%를 저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나?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했고 심지어 이제 극우 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브란트를 이렇게 암살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독일 이외에 세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줬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이듬해 197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방정책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지지를 받게 되니까 또 독일 사람들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브란트 말이 맞다. 그걸 다시 찾겠다고 할 때는 유럽은 다시 이제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걸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겠다 하고 국민 여론을 말하자면 반전을 시키면서 결국은 그 동방정책을 밀고 나가고 그리고 콜 총리는 그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업적을 쌓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빌리 브란트 총리가 총리로 재직 당시에 1974년에 그 총리실에 동독 간첩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총리직을 물러나니까 그 3인당의 이제 그 슈미트 총리가 역시 이제 의회에서 후임 총리로 승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아니고 총리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미트 총리가 총리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련에서 동독 비롯한 동구권에다가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이나 서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안보에 위협이 생겼으니. 그러나 3인당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해서 핵무기를 배치하자 하는 것은 3인당은 이제 당의 원칙상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평화운동가들은 전부 이제 반대를 하는데 슈미트는 좌파 3인당 수상이지만은 총리지만은 이게 무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라는 것은 그건 헛된 평화다. 일단 무력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지 그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하는 퍼싱2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자. 그리고 소련과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를 양쪽 다 폐기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하는 이중 결정입니다. 핵 배치 결정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폐기하는 그런 노력. 이 이중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3인당에서도 대부분 이제 반대를 했고 평화 운동가들이 독일 역사상 가장 큰 데모를 벌이고 소위 사랑의 띠 잇기 그 해프닝을 벌이면서 그게 무려 105km에 이르는 그런 평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는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이중 결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당 3인당의 불신임 물론 자민당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총리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우파 콜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과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헬무트 슈미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슈레더 부인이 한국 사람이죠. 그분은 이제 콜 총리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된 분인데 통일 후유증으로 해서 독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아젠다 2010 소위 말하는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파 정책입니다. 기업의 해고를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만한 이제 복지를 좀 줄이고, 그리고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세를 하고, 이런 정책들은 전부 우파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독일이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서 결국은 선거에서는 결국은 지고 메르켈하고 대연정을 하면서 총리 자리는 메르켈한테 넘겨줍니다. 이 슈레더 총리가 제가 총리 때 이제 야인이었는데 제 방에 한번 이렇게 들리셨어요. 한국 왔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놀러 오신 거 이제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헤어지기 직전에 총리가 생각하시기에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의 정책을 세워가지고 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선거에 패배하는 있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페이스북 등에 그런 이야기들을 널리 전파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데나워 스탈린 노트나 그리고 동방정책이나 헬무트 슈미트의 이중결정이나 이 슈레더의 하르츠 계획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정치인이 자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끌고 나갔지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정책들은 아니었다. 뭐 이런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독일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이렇게 좀 폭넓게 좀 너그럽게 생각했으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워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독의 건국의 총리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죠.
나치 부역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친일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을 했던 것처럼 아데나워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아데나워 기본적인 태도는 이것입니다. 아데나워는 나치에 항거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나치에 관련된 도덕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유 있고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40년대 말 탈나치화 조치가 독일의 손에 맡겨지자 아데나워는 자신이 나치의 핍박을 받았지만은 나치 당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 공직 부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데나워가 49년 이래 중용해서 함께 일했던 총리실장으로 기용을 했던 한스 글롭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치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인품이나 실력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총리실장으로 이렇게 기용을 해서 임기 말까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아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리 브란트의 평가가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아데나워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말하기를, 처음에 아데나워의 과거에 대한 취급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제3제국 시대, 히틀러 시대죠. 3제국 시대의 일들을 하나의 잣대로만 잴 수 없는 것이며, 아데나워가 취한 조치는 민족을 분열시키지 않고 동시에 나치 12년의 폭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블란트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데나워 균형 잡힌 역할로 스스로 성장하며 안정감에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데나워는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때로는 기회주의적 임기응변으로 독일이 경험한 도덕적 추락을 극복하는 싸움에서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면 생각 안 바꿉니다. 딱 편갈라 놓으면은 그건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브란트 총리는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1966년에 키징거 우파 총리하고 빌리 브란트 좌파 대표하고 대연정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키징거 총리는 나치의 그 외교부 방송 책임자였습니다. 나치 부역자입니다. 아데나워는 아시다시피 그 나치 항거에서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망명 생활하면서 저항 활동을 벌였던, 전혀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총리 부천지로 대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이름을 화해연방정부라고 했고, 두 사람은 정말 서로 배려하고 양보를 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너그러운 관용의 참 폭넓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징거라는 분은 이제 별명이 걸어다니는 중재위원회다, 모든 것을 중재하고 타협하는 그런. 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브란트 입장에서는 나치가 원망스럽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미울 텐데, 브란트는 부총리로 했을 때 히틀러의 측근으로서 군수장관을 지냈던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사람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1969년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브란트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그 당시에 나치 당원으로 활약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도 다시 그 사람은 거기에 조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고, 또 그 가족 부인에게 꽃다발을 전해서 그 석방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브란트는 과거를 묻어두거나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통합을 주장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독일의 총리들은 우파나 좌파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엄청난 이렇게 성숙된 인간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래서 저는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몸부림의 정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브란트의 경우에 기자가 말년에 총리가 돌아가시면은 무덤에 뭐라고 비명에 쓰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브란트 총리는 그저 애썼다라고 쓰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정말 몸부림치며 애썼죠. 그러나 국가 통합이나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관용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랬던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독일 총리들한테서 배워야 될 것이 많겠다 해서 이제 제가 책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영두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이병우 의원 뭐 잘 아는 후배고 그러고 민주당 농내 의원 뭐 아는 분들 통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의원님들한테 이제 우리 최영두 의원이 주도해서 이렇게 배포를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우리 지금 당장의 현실 정치를 언급하다가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문제 의식을 다 갖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적지를 않고 독일의 제도나 독일 총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더 보람 있겠다 생각해서 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너무 편협하고 좁쌀 같은 정치가 아니라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면서 사소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8대 국회죠. 제가 총리 마치고 또 18대 19대 이때 그 의회에 독일 연구 모임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남경필 의원이 주도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주도를 한 독일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독일 연구 모임을 하는데 왜 두 당이 따로따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원혜영 의원이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들려서 이제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하지 왜 그걸 따로 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독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고 의견이 또 갈릴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영두 의원하고 양기대 의원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독일 뭐 연구 모임을 한다는데 정말 양당이 함께 하는 거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도 물론 원칙이 있고 또 당의 노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룰 수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여야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철험의 사진이 있었죠. 대전에서 비 많이 왔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저는 저런 사진은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찍을 수 있죠. 그러나 저런 사진은 스스로만 자기들만 알고 밖으로 공표할 사진은 아니다. 그 생각을 내가 그때 했었는데 그런 사진 하나하나가 국민 통합에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야당과도 정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좀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은 독일은 다당제 국가입니다. 선거제도, 권력제도 개헌할 때에 또 정당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에 소수당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 녹색당이 지금 말하자면 학생운동하고 비슷했지만 지금은 독일을 가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끌어가는 집권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당들을 또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 등 소수당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은 그런 도략을 가졌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도량도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정말 실정이 많이 있죠. 그런 걸 전부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는 노력은 당연한 거지만은 또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한 점이 있다 한다면은 그런 점도 결국은 좀 지적 부각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개선하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혹시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 모습이나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결코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특혜나 권한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정할 부분에서 시정해 주신다면은 국민들이 감동을 느낄 것이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감동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 총리들의 그 장면 하나하나가 독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독일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